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와, 렛츠 자, 그러면 제 2악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앨범 표지는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하시죠? 예, 앨범 표지요. 앨범 표지 클래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급진 앨범 표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Let's go. 호잇. 와우. 잠깐만, 이거 불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타 가져와. 가져와. Let's go.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도체 공장 불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약재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제 현재 6월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근데 5월 마무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냐. 5월 마지막 한 4거래일 정도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1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와요. 와, 엄청 들어온 거죠? 엄청나게. 막 기분 좋은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싱싱 부라라 외국인 부라라 이런 느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증시도 우리 증시도 들썩. 그래서 굉장히 5월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일단 뭐 여러 기사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이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뉴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매니저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광우 매니저님의 어떤 날카로운 분석. 우리의 언론, 우리의 국장님. 정말 그 보도국 국장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그 영향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 확 들어온 건지 혹은 이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매니저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환율이 좀 안정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글로벌에서 뭐 달러가 워낙 강했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조금은 이제 약해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좀 숨통이 트이는 면이 있었는데 지난주는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걸 보면서 구조적으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환율인가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오버다. 오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버 엄청 했는데요. 오버다. 네. 리액션도 바로 오버로 나와버립니다. 마치 짠 듯이 지금. 그러면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MSC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식 하시면서. 누가 많이 들어봤죠? 저는 누구 중에 아닌가 보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뭐죠? MSCI. 요즘에 이제 워낙에나 ETF나 ETF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지수를 추종을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이게 이제 MSCI 지수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 지수들이요. 근데 이게 1년에 2번 크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날 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서 뭐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그 투자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좀 이벤트 드리븐에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이번에 리밸런싱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때 많이 팔 테니까 나는 미리 팔아야 되겠구나. 미리 막 팔고서는 그때 가서는 요만큼 팔 테니 나는 팔아놓은 거를 이미 빠졌을 테니 그때 가서 이제 사서 메꿔야지. 아니면은 이때 많이들 사겠네, 올라가겠네. 그럼 나도 미리 사가지고서 올라가는 걸 같이 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전략을 쓰고는 합니다. 어쨌든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날에 수급이 크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때의 순매수나 순매도가 과격하게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이례적인 거지 구조적인 걸로 보지 말자. 심플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31일 날에 1조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순수하게 리밸런싱을 보고서 뭐 전에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았던 것들이 이거 좀 해소하면서 그냥 이례적으로 좀 들어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뭐 그렇게 저희가 구조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한국 시장에서 한 3억 달러 가까이 원래 순유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좀 그럼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으니 좀 사볼까 해서 그냥 메꿔 넣은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신흥지수에 속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한에는 솔직히 리밸런싱이 있을 때마다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신흥국에서 좀 비중이 큰 편이에요. 예. 큰 편인데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더 크긴 하지만 네. 중국은 그 제가 알기로 MSCI 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선진국 지수 뭐 그냥 대륙에 대한 어떤 아시아 지수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신흥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중국도요? 네네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산유국들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뭐 러시아는 이제 빠졌고요. 네. 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신흥 지수를 구성하고 있고요. 우리는 한 10% 초중반 정도 수준으로 MSCI는 포함이 지금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뉴스 보면서 MSCI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편입돼야 된다 하는 게 신흥에서 선진으로 이고요. 선진국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야 됩니다. 외환 시장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죠? 외환 시장 완전히 24시간 개방된다? 동안 언제든지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하는데 환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에 못 들어가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뭐 공매도를 막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외환 시장 개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 개방을 안 하는 건가요? IMF를 맞았었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도 이거를 쉽사리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진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당위성, 환율 기준만 빼고는 다 우리가 충족을 해요, 사실상. 그런데 환율 쪽을 우리가 자율화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거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완전 개방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다음 날에 언론에서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거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되면은 우리가 선진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 와치리스트에 감시 대상국에 포함이 돼 있지 여부를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예. 그거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개방하면 그거 판단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위기론이 조장되는 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랑 비교하면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맞습니다. 외환 보유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매니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우리가 외환 시장을 막 완전 개방을 한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혹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론 조장이 너무 쉬운 게 영국도 당했다. 헤지펀드한테 그때 조지 소로스한테 영국이 당해가지고서 무너졌었는데 조지 소로스가 누군가요? 그 아주 유명한 그 헤지펀드 투자자 이제 과거에 영국을 외환시장 공격을 해서 영국이 그 외환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었던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도 당할 판에 우리가 그거를 완전 개방했다가 공격을 한번 된통 당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거를 방어할 길은 없습니다. 예. 야, 근데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처음에 제가 그 기사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앨범 표지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신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쫙 들어왔고 이 행복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무조건 뭐 코스피도 3,000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단편적인 생각이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면 우리 환율이 좀 강세로 가면 그럼 그때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일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환이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라고 해보면 유가가 빠져야 됩니다. 유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수입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 에너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류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는 원유를 비롯해서요 적자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기업도 갑자기 실적이 적자가 나게 되면 그 기업 사기 싫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한 나라를 기업이라고 보게 되면 네. 적자가 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강해지려면 유가가 좀 빠져야 됩니다. 유가가. 네, 숫자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수입액 중에서 예. 에너지류가 차지하는 게 27%입니다. 5월달 나온 거를 보면은요. 근데 작년에는 어땠냐 하면은 이게 한 10% 포인트 정도 낮았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올해 5월달에 에너지 수입 총액은 170억 달러거든요. 네. 예. 근데 작년 5월달에는 97억 달러였습니다. 유가가 2배 뛰니까 이것도 2배가 올라버린. 아,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수출이 2배가 올라주면은 또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메꿔주면 돼요. 수출이 네네. 메꿔주면 되죠. 수출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보단 증거폭이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한 20% 되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수출이 어떠냐면 작년도에는 이제 100억 달러가 됐었어요. 5월달에 올해 5월달에는 116억 달러로 한 15% 정도가 비중이 증가하는데 줄었군요. 네, 그쳤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유가는 2배 뛰었는데 우리 수출 1등인 반도체는 15%밖에 못 올라가니 적자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엄청 잘 팔리거나 유가가 빠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매니저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는 환율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순매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 MSCI 지수 리밸런싱과 함께 그 단기적인 좀 수급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환율도 중요하긴 한 건 맞죠, 확실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구조적으로 지금 들어오려면 환율이 돌아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제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고 순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네네. 여기서 어떤 좀 적극적인 자세보다 좀 멀리서 지켜보고 좀 오래 좀 기다리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인지, 사실 우리가 경제는 안 좋아지다가도 또 좋아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좀 길게 보기는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마인드에서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현금이 일단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식이 다 20%씩 빠졌어요. 여기서 네.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셔서 현금을 더 늘리세요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직장이 있으시거나 하면 매월 또 이 정도면 물타기 해야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현금들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죠. 그러지 마시고요. 추가로 더 생기는 현금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아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만 따로 모으라. 예. 네.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20% 빠지면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나 중앙은행도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금은 최대한 좀 아껴두시면서 혹시 잘못하면 이게 한 차례 또 이만큼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현금을 이제 좀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사실 빠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타기 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제가 매니저님을 만나러 오는 길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듣고 왔거든요. 외국인들 들어왔거든요. 발라드로 바꿔야 돼요. 지금. 발라드로 지금 예. 가는 길은 정말 조용한 클래식으로 그만 사자라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마지막 궁금한 건데 이번 주 나왔던 그 기사들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정말 큰 금액으로 큰 비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인플레가 잡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물가도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 하나로 전체가 뭐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MSCI 그리고 뭐였죠? 그 큐티? 큐티
있고 또 긴축이라는 지금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다음 주를 또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다음 주를 맞이할 때 이 한 주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현금 들고 지켜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구나 볼만한 뭐 지표나 지수가 있습니까? 매니저님? 다음 주까지 보시면은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그 연준이 어느 정도 속도로 긴축해 나갈 거냐 봤을 때 연준 기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고용을 보겠다, 하나는 물가를 보겠다인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 중요한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되면은 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사실은 6월 FOMC가 거의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표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예. 첫 번째로 고용 고용 지표. 보고서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지표.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한 달치가 더 높게 나오고 덜 좀 낮게 나오고 한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뭐 너무 비가 나거나 너무 안도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치가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럼 그동안 뭐 전혀 딴 건 안 봐야 되냐 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딱 하나를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실시간 움직이는 거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유가 보셔야 됩니다. 유가. 이 모든 게 다 유가로 중요합니다. 연결이 돼버려요. 식량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유가가 발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매니저님 오늘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네, 그런 저 듯한데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유가로 정리되네요. 네. 자, 방금 매니저님 정리 다 해주셨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어떤 걸 지켜보면서 우리 급락세를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 꿀팁 다 드린 거예요. 현금 일단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뭐 통닭 한 마리씩 사드시고 그냥 일단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순매수에 설렜던 그리고 그 설레임으로 가지고 온 이 주제 여러분들 설레발이었다. 깔끔합니다. 설레발이었다. 설레발이었습니다. 예. 설레발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번째 주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다음 주에는 더 깔끔한 주제와 또 깔끔한 뷰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려주실 수 있나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오 타이어님은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나가리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또 언젠가 또 돌아올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섞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이!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